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3일. 자, 오늘은 어제 유엔 사무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 5차 면담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앞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늘이 결정하는 천재지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사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는 최상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아주 단편적인 보도밖에는 안 나오고 심층 분석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사실에 기반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해석에 있어서는 뭐 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시야를 좀 넓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기회 제공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제 생각이 가장 상황을 잘 설명한다고 보기 때문에 또 물론 또 세상 돌아보기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시선이 또 들어있겠죠. 그걸 뭐 사람들 선입견,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진행은 이 지금 만나기 전에 한 목요일 정도에 조선 비즈에서 나온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엔 사무총장 만난다는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있으실 테지만 마키 미 상원 의원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비록 미팅이 있기 전에 나왔지만 이 기사를 선택을 했어요. 맥락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또 뭐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 만나고 나서도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 주요 내용이 브리핑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뼈대로 해서 이야기를 더 붙여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유엔 사무총장이 찾아와서 일본 갔다가 몽골 갔다가 우리나라 왔죠. 그 용산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생을 했고 만났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새롭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8월 4일인가요? 펠로시 하원 의장, 미국 넘버 3죠. 왔을 때 휴가라는 이유로 결국 만남이 안 됐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의 마음과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또 우리 언론의 또 한계죠. 우리 언론의 한계는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특히 바깥 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이 그냥 지나갔지요. 크게 제대로 된 해석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정도 관심은 있었어요. 펠로시 안 만났는데 혹시 이도 안 만나는 거 아닌가. 사무총장도. 그 말은 뭐냐면 기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펠로시 방문 이유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 이유가 뭐 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는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성한 실장이 한 이야기죠.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 정도면 만났겠죠. 여기에 대해서 보도도 일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는 점심 때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거의 뒤에 바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는 하원 의장이 넘버 3가 왔을 때도 안 만났는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고 상원 의원도 만나는 거거든요. 이들의 비중은 어떻게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 아니 펠로시 하원 의원보다는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주일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큰 공백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마키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유엔 사무총장은 비핵화 때문에 왔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국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도 안 했고 또 용산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전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목적입니다. 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마키는 누구냐? 에드워드 마키예요. 민주당 의원이고 나이도 좀 지긋해 보여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바이든하고
뭐 같은 당이죠. 좀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인데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원이 아니고 상원이에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여러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다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원 의원 중에서도 상당히 내공이 있고 지명도가 높은 상원 의원이에요. 에드 마킨은. 왜냐? 이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중요한데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정확하게 년수까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은 케네디 가문에서 상원 의원을 계속 해왔던 곳이에요. 예, 케네디 가문에서. 그래서 에드 마킨은 이제 국회의원 하원 의원 출신이었는데 2년만 임기가 2년인 케네디가의 젊은 케네디가의 경쟁자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을 한국에 보낸 거는 그 결정은 펠로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그것과 당연히 연계가 돼 있죠. 유엔 사무총장의 출장 결정도 펠로시가 윤석열과의 미팅이 불발된 그날 발표된 거예요. 예, 엄청나게 미국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즉 바이든이 신뢰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사람의 에드 마키의 성향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에드 마키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법안 문제로 가장 최근에 언급된 것은 2021년 3월이에요. 즉 이거는 그때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그 시점일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어설프게 번역을 해봤는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되는 법안을 다시 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즉 북한 문제에 있어서 유화적인 매파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번에 바이든이 보낸 거죠. 이 중요한 시점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위기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긋는 듯한 일주일이 지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다 만나고 그 다음 가장 노련한 노정치인, 그렇지만 아직도 에너지가 살아있는 케네디가를 무찌른, 케네디가의 아성을 무찌른, 그렇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되게 부드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 즉 어떻게 보면 햇볕 정책, 우리말로 하자면 햇볕 정책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언론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의 임무를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마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윤석열과 만나지 못하고 조용히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고 판문점만 다녀온 펠로시가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걸 짐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사가를 선택한 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9일에 이 사진 속에 있는 두 사람이 대통령과, 어떤 데는 오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한 미대사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뭡니까? 이 사람은 겸직하고 있어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해요. 예. 한국에 있는 미국의 무력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합사 사령관이기 때문에 대북과의 접점, 즉 휴전협정, 종전협정, 그걸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단의 총괄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한 미대사 이렇게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핵 문제나 한미 동맹, 을지연합 훈련 문제 등을 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지난 8월 4일 날 펠로시 미팅이 불발됐죠. 표면적인 이유는 휴가 때문이다. 그런데 주말 지나고 9일날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펠로시보다 훨씬 처지는 사람들이에요. 펠로시를 안 만났으면 이 사람들이 같은 목적이었다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엔 사무총장 미팅,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도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정이었죠. 8월 4일 지난 주말에는. 예.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즉 이 사이에 엄청난 미국의 강력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불편하지만. 왜냐? 펠로시 건이 그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걸 징검다리로 해서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같은 날 상원의원까지 급하게 출정 와서 다 만난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였을 거예요. 어디를 지켜보고 있는지.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니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이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를 언론은 이야기 안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문제가 있었죠. 펠로시를 안 만난 거.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VOA에서는 지난 정권의 고위 관계자 입을 빌려서 이런 기사를 싣기도 했죠.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활용한 겁니다만은 한미 관계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게 8월 5일이에요. 자, 상당히 강성 발언이 나왔고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지금 행정부 또는 바이든의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넘버 3를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에 주말 지나고 나서는 일개 대사 그리고 미군 사령관을 만나야 되는 이런 처지로 급변됐다는 거예요. 이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실 내부 특히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 같은 개인도 눈에 보이는 것인데 다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내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외국의 수장들이나 외국의 외교관들이 보면은 신뢰감이 그냥 떨어지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거죠. 며칠 사이에 미국의 핵심 인력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다 못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뭐 중국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 외교 장관하고 회담도 하고 예, 몽골도 나오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다수의 미국 정관계 핵심 인사들까지는 거짓말 안 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과거 정부보다 몇 배 더 빈번해진 이때부터 우스워지는 거예요. 미국 인사들의 방한은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과 이까지는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죠. 관심은 나쁜 관심일 수도 있고 좋은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까지는 뭐 억지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지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참 말꼬리 잘 비틀죠. 예. 이게 참 국민들이 낮은 지지율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많은 행동이 지금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 따옴표로 딱 인용된 이 말처럼 느끼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이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계속 잡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양치기 소년들의 모임이에요. 양치기 소년들의 모임. 이거는 뭐 웃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이 사람이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큰 책임은 대통령이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시간별로, 날짜별로. 자, 8월 4일 날 펠로시의 미팅이 불발이 됐죠. 이게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펠로시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예 만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미국이 빨리 나섭니다. 유엔 사무총장 아시아 출장이 이날 발표가 돼요. 기자회견은 이날 해요. 예. 그래서 몽골, 일본, 한국을 가는데 한국은 아직 일정이 안 잡혔다. 몽골하고 일본은 잡혔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봐서는 에드 마키 미 상원 의원도 이때 통지가 갔다고 봐요. 자네가 한국을 좀 가보는 게 좋겠네. 그 며칠 그 이후에 이 일의 전개를 보고 결정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8월 4일날 결정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사안이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8월 8일날 우리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해요. 칭다오에서. 이게 컸어요. 엄청나게. 이 상황에서 중국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여해달라는 입장을 풍기면서 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동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엄청나게.
원래 있던 계획도 연기해야 되는 마당이에요. 미 간에 갈등이 아주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확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당신들이 날 압박하니까 나는 중국이라는 옵션이 있어 이렇게 보여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미숙하다. 그래서 제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탓하는 거예요. 흐름을 못 읽고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가 엉망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8월 8일 날 월요일 날 출장을 가서 8월 9일 날 회담을 해요. 그때 왕이는 유엔 사무총장을 쫓아서 몽골 갔다가 바로 칭다오로 내려와서 우리랑 회담을 했어요. 조금 이따 그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런데 그날 이 날이 8월 9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주한 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준 거예요. 대통령실에. 자, 5일 전에 펠로시도 안 만나줬잖아요. 근데 주한 대사 미군 사령관이 같이 와서 이걸 만난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사이에 미국이 엄청난 압박, 미국의 위력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정부한테, 윤석열 정부한테. 그 과정에서 안보실 2차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했다고 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또 이날은 무슨 날이냐? 8월 8일 날 수해가 심해져서 대통령의 퇴거 문제가 불거졌죠. 수해 대응 문제가 있었죠. 8월 9일 관악구 일가족 참사가 난 반지하방을 방문한 그때예요. 대통령도 정신이 없던 시기예요. 그런데도 비도 많이 왔죠. 그런데도 이들이 온 거예요. 미팅을. 그걸 또 받아준 거예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펠로시는 휴가 때문이라고 안 받았던 그 입장이 무색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이 8월 12일 날 유엔 사무총장 오찬으로 이어졌고 에드마키 미 상원의장이 바로 만났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되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쟁할 생각 없다라는 시진핑의 의사가 미국발로 보도가 됐죠. 우리나라 큰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그 다음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바로 나왔어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뭘 하면은 나라 간의 일인데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중국도 의아할 따름이에요. 중국에도 점수를 잃은 거예요. 지금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분에 따라 확 행동했다가 그게 아니네? 하고 멋쓰게지면서 원래부터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 그런 결과로 지금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미중 간의 이 갈등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과 안목을 국가안보실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중국 외교부장하고 미국 그 국무장관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지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까 어떻게 말로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비중 있는 미국 인사가 우리를 요즘 많이 방문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 또 말을 그렇게 하죠. 우리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반정이다 라고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꺾어버린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네. 자, 그러면 중국 거를 조금 더 볼게요. 예전 동영상에서 가져온 자료이긴 합니다만 출장 갈 때예요. 이게 즉 미국 대사하고 미군 사령관이 급하게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오기 전날 뉴스예요. 휴가에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뉴스예요. 이때 어떤 것들이 논의될 것인지 외교부에서 한 이야기를 받아 썼겠죠. 이 기사가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있다.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다. 미국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이런 긴장관계가 있는데 미국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어젠다, 대만 이외에 다른 어젠다를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급하게 요청해서 이런 어젠다를 갖고 할 거다. 즉 이거는 기분대로 행동한다. 어떻게 유치하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치포 중국 이해 구하 공급망 안정 협력 제한할 때 이건 우리가 당신한테 뭘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걸 겉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미국을 자극하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의 종합은. 자,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우리 미국 말 듣지 않을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초강수가 날라온 거죠. 피할 수 없는 수가. 바로 꼬리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왕이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많은 사안의 전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결국은 또 애매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됐기 때문에 아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 제목은 또 어디서 왔겠습니까? 외교부에서 온 거예요. 이제는 앞에 갔던 주요 목적은 다 없어지고 사드 놓고 첨예한 입장차. 예. 갔다 왔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났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다시 옛날 정부가 만들어놨던 사드 끈을 꺼내서 이렇게 또 퉁치고 가는 거예요. 한중 관계 어디로? 양쪽 다 꽝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외교적 실수죠. 자, 그리고 북한은 아직 움직임이 없죠. 62일째 6월 12일 이후 62일째 아무런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뭐 탄도탄 발사, 중거리든 단거리든 없습니다. 예. 이 말은 즉 북한과 미국은 대화를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아까는 중앙 비즈였는데 죄송합니다. 아까는 조선 비즈였는데 이건 조선 일보 기사 제목만 제가 따온 거예요. 이 제목을 보면은 이제 만나고 나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어요. 제목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유엔 사무총장 윤 만나서 완전 검증 가능 불가역적 북비핵화 지지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깨알같이 이제 친절하게 추가 설명을 덧붙여놨죠. 북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이렇게. 참나.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러 왔겠습니까? VOA 미국의 본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방송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간다고 했을 때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즉 미국 정부 또는 바이든의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관련 국가 간 대화 재개 희망. 그 대화 북한과 관련된 국가가 어디예요? 대화 재개가 필요한 곳이. 미국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잖아요. 그 다음 관련국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즉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또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윤석열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8월 9일 날 미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왔던 것은 그리고 에드 마키 상원의장이 또 방문했던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판을 크게 키우자. 그게 미국의 이해관계다. 그리고 미국은 시간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뭡니까? 그거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조선일보 기자 제목. 단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런 것이지만 그거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 종전선언이에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한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것이냐 그러면 남한에 뭐 미군 주둔해도 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미국의 투자가 북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기댈 수 있고 미국이 이제 길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수교국이고 본인이 이때까지의 경제 제재의 1등이었으니까 거기에서 그걸 풀어주면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요.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 때문에 새로운 저렴하고 빨리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술력과 정열을 가진 나라가 필요해요. 북한은 그 후보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쪽으로 편입되게 되면 경제 파트너가 된다면 전쟁하기 어려워요. 그게 비가역적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드 마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제목 거짓말 안 해요. 단지 그 최고의 방법이 종전선언일 수 있다는 이야기, 현실적인 대안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중에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것이다라는 말을 안 할 따름이죠. 그 두 개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죠. 하나는 천당, 하나는 지옥 이렇게. 네. 자, 이런 거를 보고 쭉 돌아본 다음에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지난 일주일간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미국이 그 빛 속에서도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 우리가 외교적인 실수를 많이 했고 그것이 온전히 집중타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지금 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약간 주춤거리는 입장이에요. 그 사이에 뭔가 미국이 중국한테 보여준 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대만에다가 미사일을 많이 쐈잖아요. 10여 발, 20여 발을. 대만은 국토도 가로질러서 날아가고
그 뒤로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지만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중국에.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도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중국이 살짝 입장을 낮춘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다? 중국이 못 받아주죠. 그냥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도 미심쩍어서 받아주기가 어려운데 중국의 압박에 위축되고 있는 아니 미국의 압박에 위축되고 있는 중국이 더더욱 받아줄 수 없죠. 또 반면에 또 윤 정권은 뭐냐면 낮은 지지율이죠. 국면 전환이 필요해요. 이제 더 이상 뭐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질 때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팬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정 지지층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는 큰 무리도 없어요. 어차피 지금 뭐 10%대까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는 지지율이. 그리고 아직 그 부인 문제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또 광복절을 맞아서 지금 취임 100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까지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광복절에 큰 이슈를 많이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미국의 목소리가 명확했죠.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다가 비핵화와 관련된 관계국가의 대화 재개예요. 즉 윤석열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를 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종전선언이 아주 큰 스케일로 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형이에요. 어느 순간에 달라질지는 몰라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광복절이나 취임 100일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기들의 워딩으로 할 거예요. 자기들의 단어로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선계하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이겠죠. 지금은 본심은 아니더라도 겉으로만큼은 이걸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 3인 펠로시를 안 만난 뒤에 랭킹을 따질 수도 없는 미국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걸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강력한 의지가 전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받았고 에드 마키라는 노련한 정치인이 와서 어루만졌을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견디는 재간이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역적 북한 비핵화의 가장 좋은 현실적 대안 방안은 북미 종전선언이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같이 가까운데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먹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을 그냥 KO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절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 그게 지금 위기 모면용 어떤 답변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행동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이반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정도는 수면에 지금 잠복된 상태로 겉으로는 이 방향으로 일단 가지 않겠느냐. 뒤쪽에서 너무 세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풀리면 삐져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미국의 의지가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 상태로 갈 것이고 따라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출구가. 미군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에서 고조될까봐. 소위 말하는 북풍이 불까봐.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